안녕하세요. 유상입니다. 오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 영상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내가 이 합격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는데 강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이고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15년째 1등 유상미술이 알려주는 합격 만들기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오래되었네요. 15년째 역시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전문성으로서 무장되어 있어서 15년째 1등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등미술 임용 자격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강좌 안내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장전 선생님의 공부 방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미술 임용시험 자격 알아보기, 여러분들이 배부된 가이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원 자격증에 미술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술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디자인 공예라든가 기타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으면 미술 임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시험 3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서 따두면 좋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고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이론 시험이 되겠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지도안 수업실현, 면접, 이러한 것들로서 2차 시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에 몇 명을 뽑느냐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뽑아야 내가 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 대비 2023년에 소폭으로나마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많이 줄었죠. 예, 맞습니다. 줄어든 속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대비해서는 220명대를 뽑았었는데, 그래서 7.7대 1 정도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이 159명, 그 다음에 장애 별도로 전형이 있죠. 요거 13명에서 172명이 선발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9.97대 1 정도로 나왔고, 그 전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는 9.2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서 조금 경쟁률이 낮아지면 7대 1, 그렇지 않으면 9대 1 정도 이렇게 되고, 전국 단위로 뽑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뽑는 지역도 있고 또 많이 뽑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되 경쟁률은 9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1차 시험에서 교육학하고 우리는 전공미술,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육학은 논술형 한 문제를 봅니다. 보편 타당한 것으로 한 문제이고 20점입니다.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7점에서 18점 정도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우리가 초등, 중 학교를 쭉 해서 배워왔던 미술 교과 내용학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 부분, 그러니까 미술 교육론, 미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형, B형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데 총합이 23문제이고 8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합이 100점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은 교육학은 교육에 관한 교양적인 측면인 것이고, 우리는 전공 미술 이론 점수를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느냐, 요게 합격의 갈림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기평하고 서술형,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기평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자, 라파엘로의 작품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드로잉이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인 것인데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붉은색 초크에서 상기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엘로의 이러한 그 작품은 그와 관련해서 검은색 초크이기 때문에 패스한 것이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재료는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로 제작하기 전에 종이라든가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피지의 특별한 밑칠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양피지라든가 종이가 하얀데 특별한 밑칠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어둡게 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드로잉 도구는 밝은 색일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건축 설계 도면인에서 많이 쓰이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콩테라든가 또는 뭐 그 파스텔이라든가 또는 뭐 목탄이라든가 이러한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확연하게 매우 가는 해칭 기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미 해설해서 올려놨고 기출문제 자체를 지금 풀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억에서의 이러한 것은 은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번의 작품은 은필화인데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드로잉의 도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필만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실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포인트가 정답이고 은필 또는 메탈 포인트까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은필화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풍부한 명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수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검은색 초크에 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넓은 면에 걸쳐 음영을 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 답은 명암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풀어서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예요? 수정이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실버 포인트 또는 은필 또는 메탈 포인트라고 하고, 니은은 명암 그리고 수정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답이 아니라 수정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누구나 풀 수 있을 만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것은 미술문화의 교류적인 측면에서 이게 뭡니까? 암포라라고 해서 그리스에서 유행한 저장용 항아리입니다. 이러한 저장용 항아리는 비단길을 거쳐서 중국 당나라 당삼체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양 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저장용 항아리 있죠. 이러한 당삼체들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청화백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7, 18세기에 비단길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수출이 되어서 유럽에 그 잘 사는 사람들 부유층에는 벽에다가 청화백자를 부착할 만큼 그렇게 대단했던 것이 중국의 그러한 문화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중국풍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국풍과 관련해서 로코코 시대에 유명한 화가였던 부세 있죠. 부세가 중국식 정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작품이 좀 깨져 보이기는 하는데 중국식 지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집, 그리고 중국식 양산, 그리고 중국식의 옷,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중국의 청화백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만큼 유럽의 중국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풍을 신화지리라고 해서 그 중국풍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영국에서 특허 제도가 가장 먼저 생겨서 공장제가 발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그걸 또 수출해서 국부를 늘리고자 만국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그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초청이 되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뭐 산업 이러한 것들을 전시하게 되는데 일본도 거기에 초청이 되어서 일본 민예품들이 일본은 그때는 공업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본 민예품들이 전시가 되는데 일본 민예품은 관심이 없어. 너무 조잡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그 일본 민예품을 포장해온 포장지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알록달록하고 뭐 화려한 원색에다가 뭐 섬세한 선, 그다음에 독특한 구도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인상주의자들,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자들, 심지어는 야수파까지 열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고흐의 탕기 영감 배경을 보면은 우교회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풍을 우리는 자포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포니즘적인 요인을 나에서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자포니즘 하면은 화려한 원색, 섬세한 선을 새기는 기술, 기발한 구도, 그래서 한쪽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전방에 치우친 구도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단순미, 그 다음에 뭐 평면성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다작품에 있는 것에서 찾아서 써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교의 디귿이 일어나게 된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은 문화의 교류적인 측면인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만국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이러한 것까지를 포괄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화 교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술사에서 배웠던 보편타당한 것에 근거를 두고 출제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 자체가 그렇게 뭐 웃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입형이라든가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막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선생의 답이 맞았다, 어느 선생의 맛이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은 위상이 그냥 생각해서 지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철저한 검증과 어디서 과연 출제했는가 출제 근거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출처 찾아보기 했는데 지금은 대비로 좀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 거 다 찾아놓은 거 있는데 요건 지금 오픈할 수는 없고 이전에 거 풀린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자 여기 프레스코에 대해서 이렇게 묶고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떤가 여기 그대로 확대해서 보면은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붉은색의 초크, 상기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연필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 이러한 출제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에 따라서 답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도 요 책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출제를 했더라. 이래서 위상미술에서 발표하는 모범답 이러한 것들이 정교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여야 합격을 하느냐. 우리가 전공 이론이 80점이라고 했는데 80점 만점에서 8점을 다 맞아야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를 했는데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전공하고 합쳐서 점수가 바로 직전 연도에 67.33 서울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이 제일 컷이 높아요. 그 전년도는 71.33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67.33 어찌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높은데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낮은 지역이 있어요. 이왕이면 어때요? 특별 시민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특별시 서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역시, 수도권 그리고 좀 낮은 데가 이제 그 광역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좀 수도권과 먼 곳, 강원도라든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뭐 제주 이런 데는 좀 컷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경북이 57.33 그러면 10점이나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서울 지원했으면 추풍낙엽이었을 텐데 경북 지원했으면 여유 있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높았다고 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교육학은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17에서 18점 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7.33을 잡아놓고 보면은 전공은 80점 만점에서 50점만 맞아도 합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공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4년 동안 또는 6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만만한 게 아니더라. 전공은 전공이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합격자들만 봅니다. 그래서 150% 한정해서 보고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100%만 선발하게 되는 것인데, 2차도 100점 만점인데, 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1차는 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공통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점수가, 그러니까 전국 문제가 다 똑같아요.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 이론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2차는 지역교육청별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서 수업지도한 10점, 수업실은 20점, 면접 40점, 실기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수업지도안을 아예 안 보고 어느 지역에서는 수업실언을 10점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면접을 10점만 보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면접이 40점이고 실기가 30점이에요. 물론 실기 40점인 지역이 있고 실기만 70점인 충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실기가 30점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면접보다 실기 점수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나요? 1차 끝나고 준비한다라고 했었죠. 2차 요 3종 세트, 수업지도안, 수업실현, 심층 면접, 그리고 밑에 보면은 풍부한 예시 영상까지, 만점자들의 예시 영상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 주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만점자들, 그리고 실제로 만점자들이 또 플러스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길게 얘기 못해요. 이런 부분은 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끝나면 이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이 강좌를 듣고 스터디 짜주면, 스터디 열심히 하고 연습하면은 여기에서 1, 2점의 차이밖에 안 나요. 만약에 면접이 40점인데 면접에서 10점이 깎였다. 그럼 너는 사람이 아니고 원숭이인 거야. 너는 그래서 합격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할 금기행위 있잖아요. 1년 번호를 관리번호라고 하죠. 관리번호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격. 그리고 뭐 대답할 때 막 탁자 위로 손 올리고 막 머리 만지고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거기서 10점 이상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실기는 아까 30점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 실기가 7점, 8점도 있어요. 미술 전공자인데. 그리고 13점, 14점 많아요. 그리고 뭐 27, 28 합격선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만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30점이지만 거기에서 7, 8점, 10점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는 전공 이론 점수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고 2차는 실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기는 지역별로 출제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실기는 가이드북에 보면 잘 나와 있겠지만 하나만 보는 지역도 있고 2개를 보는 지역도 있고 4개를 보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기에 자신이 있어요. 미술대학 출신이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실기 4과목, 그게 뭐냐 그러면 뭐 동양화, 서양화, 그다음에 디자인, 뭐 그 조소 뭐 이렇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4과목 보는 데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는 2과목 보거나 1과목 보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실기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를테면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합격하기도 쉬운데 실기가 정물소묘 하나 봐요. 가장 쉽죠. 그러니까 내가 실기력이 좀 낮으면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다만 그 전남 지역이 비선호 지역이어서 좀 꺼려지는 것들은 있겠죠. 전북 인체소묘 하나 봅니다. 강원 인체소묘 하나 봅니다. 이렇게 그 지역별로 실기와 관련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리서 말씀드리면 저 뒤에 가면은 유상의 카톡 아이디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뜰 텐데, 자기가 요 정도의 실기인데 내가 서울을 보고 싶어,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 경기를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요 정도 실기인데 실기를 여기서 안 하고 있다가 1차 끝나고 실기를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 좀 해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자체를 바꿔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우면 저한테 실기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위상 자랑 같지만 실기 신으로 통했어요. 홍대 앞에서 실기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들의 실기들을 봐왔어요. 지역별로. 그동안에 합격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신뢰로 오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미술학원에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 합격생의 실기입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잘 되어 있죠. 이게 서울 수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합격, 그 다음에 서울 합격. 이건 경기도 한국화, 그 다음에 서울 합격, 경기도, 그 다음에 뭐 전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미술학원에 가면은 이렇듯 뭐 서울 수석것 아까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하면서 수익사업과 연결을 시키는데, 뭐 학원이니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뭐 그 성적도 좋아요. 학과 성적도. 그리고 뭐 실기 잘해. 그러면 어디 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서울대, 그다음에 홍대, 뭐 등등 이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에 맞춰서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뭐 낮추고 조금 해서 가는 것이 미교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술대학 실기보다 미교과 실기가 조금 더 낮은 건 맞잖아요.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툭 던져주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임용실기가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요 밑에 지방 같은 경우 보면은 완성만 해도 합격한다라고 할 만큼 완성도 못하고 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 보류가 생기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맨 앞에도 써져 있었던 15년째 1등 위상미술 이렇게 되어 있죠. 15년째 1등인데 15년째 팀티칭을 하고 있고, 팀티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1등이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1등입니다. 이런 설명회를 영상으로 듣거나 직접 참여하거나 하면은 모든 강사가 요 밑에 제시되어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잘 가르치고 가장 많이 합격시키고 적중도 최고이고, 그리고 합격시켜 줄 테니 내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하자, 파이팅 합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초보인데 나 이제 초보라서 뭘 잘 몰라. 그렇지만 나 열심히 너 케어해 줄 테니까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강사 없어요. 다 자기 띄우기에 바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이런 것에서 고르잖아요. 다음 카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막 떠다닌 것 같아.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해. 거기에서 학원 알바들이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 담궈 놓고 있으면 말 걸고 뭐 전공이 뭐냐 하면은 뭐 어느 학원에 누구 선생이 좋고 적중을 얼마나 많이 했고 어쩌고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 잘 아는 어떤 그 장수생이 조언해 주는가 해갖고 혹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상은 2번이 좋습니다. 2번.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해야지, 지금 올해 당장 합격을 해야지 다음은 싫습니다. 왜 다음입니까? 그래서 다음 계정도 없습니다. 다음 카페 활동 안 하고 안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어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에 어쩌다가 참가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좀 익숙하고 뭐 강사가 앞에서 설명해 주고 이러니까 그거 바로 등록하는 경우들 많죠. 그렇죠? 그러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중했다라고 하는 문제 자료들 막 인터넷에 떠다니고 막 이러죠. 우와, 저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적중해 주면 나도 그냥 바로 합격하겠다. 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고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선택하면은 합격을 못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할 걸 2년, 3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5년이 걸려도 합격 못하고 결국은 내 탓이요. 내가 무슨 대단한 학벌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나는 좀 부족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데, 학원 강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얘기하면 핀잔만 듣잖아요. 네가 못해서, 네가 태만해서, 네가 게을러서 그랬지 어떻게 학원 강의가 문제냐? 아닙니다. 학원 강사도 레벨이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낚시질 당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위상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학원 의존율이 100%인 것이 임용시험. 이건 누가 말해도 맞습니다. 미술 임용에서 학원 의존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적중이 없는 합격은 없다라고 하는데, 적중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상반기 때 이렇게 이론을 쭉 가르쳐요. 일반 이론, 심화 이론, 뭐 그다음에 교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필독서 키워드 반도 막 하고 이러면서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문제풀이 시즌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탁 버리고 새로운 거 막 쓸어 담아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론을 바탕에 놓고 그를 토대로 해서 응용하고 재구성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 조금 더 추가하고 해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론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에서 적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론 영역도 충실하게 잘 가르쳤고 그에 따라서 문제도 출제해서 그 문제에서 적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내가 몇 페이지에서 언제 했고 뭐 이렇게 그 우픈 경우도 있더구만, 그건 안 되고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당해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적중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정확한 출처까지 밝혀서 얘기를 해야 믿죠. 그렇죠? 그래서 위상미술 적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비, 그러니까 바로 직전 문제입니다. 적중 출처 A형이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박스는 기출문제이고 그 나머지는 그 기출문제에 대한 적중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론 출처해서 위상미술이론 1권 8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적중한 것은 확대해 놓은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 10월 3주 적중 모의평가 A형 9번 이렇게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놓고 그 문제를 그대로 캡처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상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강생들이면 다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출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형, B형 해서 23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적중을 했는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적중된 것들은 쭉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11, 12, 그래서 A형이 끝나고 이제 B형 1번부터 이렇게 또 진행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신도 아니고 이렇게 적중을 한단 말입니까?
안 믿기죠. 믿지 마세요. 예,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믿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그런데 이건 어쩌다가 1년 이렇게 엄청난 적중을 한 게 아니라 그 전년도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2023학년도 대비 기출문제 적중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 문제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기출문제 깔아놓고 적중해 놓은 거 출처 이렇게 다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장 찍어진 것이 그 당해년도 문제풀이에서 각각 다뤄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문제로 다루어져서 3번이나 적중을 하였다라고 도장이 3번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번, 여기는 2번, 2번, 1번, 3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빠진 문제 있는가 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B형에서 이렇게 적중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웠다는 이러한 문제도 적중. 11번까지 해서 끝이죠. 네, 적중. 이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출처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출처 다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수해서 볼 가이드북에도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합격의 열쇠는 그랬어요. 1차 합격을 결정짓는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에서 6년 반 동안 공부한 전공 이론을 보는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80점 만점에서 서울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0점이면 합격하는 비교적 어려운 전공 이론 시험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으냐? 그 밑에 있습니다. 13개 영역의 전공 영역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개 영역의 전공자들만큼 체계를 잡아서 이론을 완성해야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9대 1 정도인데 그냥 막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봅시다. 13개 전공 영역을 혼자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 적중 많이 한다. 가장 많이 듣는다. 요게 그 해당 전공의 모든 강사들이 그냥 한 명씩이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누가 더 잘 가르친다, 누구보다 누가 더 못 가르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13개 영역의 전공 이론 분야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량진 최초 3인의 전문가가 케어하는 팁티칭이 위상미술입니다. 그동안에는 2명이서 팀으로서 15년 동안 1등을 해오면서 위상미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비 2024년 강의부터는 전문가 한 사람이 더 투입되어서 3사람의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강좌만 신청해도 3사람의 전문가에게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상미술 1등 15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 새로 합류할 선생님 되겠습니다. 정보 노출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을 해도 되는 것만 가지고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0년 이상의 현직 경험, 현직 공립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술 교육, 미술 사학과, 문화유산 협동 과정으로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이론 중에서도 미술사에 능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술사 부분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전공 이론을 나홀로 강의하는 경우, 모든 강사가 나홀로 강의하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랬죠. 그러나 밑에 보면은 영역별로 3사람이 팀 티칭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교육론 교육과정부터 해서 서양미술사까지 13개의 전공 이론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가르치는 경우하고 3사람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가르치는 경우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밑에 보십시오. 교육론 교육과정 미학 감상, 이 부분에 대한 권위자는 노량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장지연 교수께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요. 교육론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사람은 장지연 교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 영역이죠.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그리고 한국 조형사라고 해서 탑, 불상, 건축, 도자 등등 해서는 위상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전문가께서는 동양미술사, 그 다음에 한국회화사, 그리고 서양미술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3인의 전문 케어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판서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학원가에서는 3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등분을 딱 해서 그 3등분 중에서 혼자 강의를 할 때, 이것은 미술뿐만이 아니라 국영수든 어떤 과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3개의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도 있고 열심히 좀 잘하는 영역이 3분의 1 정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은 또한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13개 영역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3분의 1은 부족한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3분의 1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강사가 강의력으로 열심히 강의했다, 열심히 강의 잘한다, 그러면 거기는 상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니까 강의도 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중간, 여기는 하.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문제 출제하고 그다음에 적중으로 봅시다. 자,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서는 적중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한 중간 정도 되겠죠. 자기가 체계를 잘 모르고 못 가르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교육론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전 선생 빼고는 다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혼자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강사의 입장에서 자, 적중을 한다라고 봅시다. 적중을 왜 문제 할까요? 적중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까지 뭐 하더라도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사가 요번에는 뭐 4문제 적중했는데 어쩌지 뭐 운이 좋고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6문제 적중, 이렇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위상미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들어오는 선생님이 아직 투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서 소급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3분의 1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위상 미술은 팀으로 운영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상이 잘하는 영역을 이렇게 위상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위상이 잘 가르치는 영역, 이게 위상입니다. 그리고 위상이 이 3분의 1 법칙에 따라서 위상이 못 가르치는 영역은 이 분야에 특화되어서 이 분야를 잘 가르치는 장지연 교수를 초빙해서 그 절반을 메꾼 거예요. 그래서 팀이 되었고 팀 티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지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상은 자기가 잘 가르치는 상 수준의 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장지영 교수께서는 자기가 잘 가르치는 요 부분의 상 수준의 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력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여기 위에서는 상 나온다며 상이고, 여기도 상 나온다며 상이잖아요.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죠. 자기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데, 내가 잘 가르치는 부분만 딱 집어서 가르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적중 봅시다. 여기 위에 자기가 잘 가르치는 영역에서 적중 잘 나온다며 상, 여기 상. 그러면 둘이 가르치기 때문에 적중이 2배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중하가 없어요. 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23문제 중에서 23문제 전체가 적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그냥 오다 가다 얻어 걸리는 강의 들으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 섬세하게, 더 정교하게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초빙해서 수업에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15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위상미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케어해주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고, 문제 제대로 낼 수밖에 없고, 적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강률 1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년째 1등 아닙니까? 그리고 적중 이렇게 잘해주는데 수강생이 합격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중률 1위, 합격률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상미술과 공부를 같이 한다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합격 플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생의 86%가 선택한 위상미술의 패키지 강좌입니다. 위상미술은 패키지 강좌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위상 자체가. 왜냐하면 어차피 들을 강의예요. 근데 파격적으로 할인해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강좌들에 비해서 수강료가 오히려 쌉니다.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패키지까지 굳이, 그러나 또 뭐 학원에서 또 행사 뭐 하고 이런다 하니까 뭐 그러라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수강생들은 어차피 들을 강의로서 패키지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위상미술에서는 일반 이론을 1, 2월 달에 하는데, 자, 2개월 과정인데 14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다른 학원이라고 하면은 2개월 8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2개월 동안 8주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씩 해서 2개월 8주 끝난다. 8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위상미술은 2개월 8주 14일 강의입니다. 6일을 더합니다. 수강료는 오히려 싸다라고 했죠. 6일을 더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8주 8일이면 좋겠는데 그러시던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일하지도 않지만 비슷한 상황, 같은 조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래, 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2달 동안 공부하면서 8일 공부했어요. 누구는 14일을 공부했어요. 누가 더 앞설까? 똑같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6일 동안은 졸고 있다가 시간 채웠을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냐? 2가지입니다. 이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있습니까? 위상 강의는 암기식 강의가 아니라 이해식 강의입니다. 즉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강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1번, 2번 외우세요. 3번 밑줄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 것은 요건 시험 100% 나옵니다. 표 5개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암기식 강의가 아닙니다. 위상미술은 이게 왜 등장하였고, 이게 등장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떠한 것이고, 이 특징은 각 작가들의 어떠한 영향으로 등장하여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이후의 미술사에 어떠한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줍니다. 표현 영역에서도 제작 과정을 물어봤을 때 툭툭툭툭툭 머리 글자로만 외워,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되면 뭐합니까? 똑같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인인데 애들은 중학생이에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과정이 왜 필요한지, 요 과정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요 과정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내 머릿속에는 직접 뭐를 만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원리를 깨우치세요. 해당 원리를.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판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 작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작업이 왜 필요한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가, 그럼 그거 다 했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왜 필요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봐. 그러면 제대로 설명이 되면은 정확하게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떠듬떠듬거리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라 그랬어요? 곰돌이 앉혀놓고 설명을 해줘 봐요. 미술사에서 흐름을 설명해 봐요. 왜 그 미술 사조가 등장했는지, 어떤 제작 과정이 있으면 그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내가 말이 막혀. 그러면 잘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또 펼쳐놓고 또 봐. 또 설명해 봐. 매끄러울 때까지. 완전히 매끄럽게 잘 설명이 되었어. 그럼 어때요? 앉아있는 곰돌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 1, 2월, 그 다음에 3, 4월도 14 마찬가지입니다. 1, 2월 교재하고 3, 4월 교재는 다르고요. 이번에 교재 새로 나옵니다. 그리고 4월 말이 되면은 4개월 동안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 왔는지, 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4월 말에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 6월 달에는, 자, 요즘 시험 트렌드가 어때요? 단답형 많죠, 기입하는 거. 그리고 영역이 조금 확장성이 있으니까 필독서 플러스 용어사전 키워드 반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안 듣고 합격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서술 및 기출문제 분석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러면 1, 2월 일반 이론, 3, 4월 심화 이론, 그 다음에 5, 6월 교과 분석 또는 필독서 플러스 사전 키워드 올인원 반, 이게 6개월 동안 이론을 3번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7, 8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론 공부했다고 문제가 막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은 이론이고 문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어떠한 요구 조건 하에서 문제가 만들어졌는지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출문제도 수준이 있잖아요. 좋은 기출문제를 엄선하고 동형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답을 써야 되는 것인지, 키워드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 취지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속칭 머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전국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봐서 실력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 8월 달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즌인데, 최근 16년간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기출문제를 1월 달부터 분석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것은 의미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재수, 삼수 한다라고 하면 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초수 입장에서 보면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것이 답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것밖에 안 돼요. 풀 수 있을 때 푸는 거예요. 이론이 되어 있고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혔을 때 비로소 기출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역별로 잡아놨어요. 16년 동안 판화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16년 동안 조소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16년 동안 서양미술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그런 것을 분석하다 보면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분석을 잘하면. 그래서 바로 영역별 예상 문제 풀이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해서 경향을 알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상 문제 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 10월 달에 가서는 실전 첨삭형 문제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채점을 해줘요. 첨삭 채점을. 그래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점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핀트가 나가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첨삭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연습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첨삭은 9, 10월 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8월 달에도 첨삭이라고 적어져 있죠. 심지어는 5, 6월 달부터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올라갈 때 살짝만 잘못되어도 끝이 전혀 다른 위치로 가버리기 때문에 늘 잡아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파이널 코스 같은 경우는 2주만 학원 통례상 수업이 있고 2주는 개별 정리하라고 끝내요. 그러나 우리는 2주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2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7, 8월 달에 문제풀이죠. 9, 10월 달에 문제풀이죠. 그러니까 뭘 못했어? 이론 정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11월 달에 5대 영역, 그러니까 교육론, 교육과정, 그 다음에 표현 영역,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이 5대 영역을 하루씩 붙잡고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중물이라고 해서 위상미술은 전년도 위상미술 문제를 20% 정도, 그러니까 한 회당 한두 문제 정도 좋은 문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안 써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좋은 문제들인데 그걸 엄선해서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것이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상당 부분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 문제, 재작년에는 170문제 풀어줬고요. 작년에는 너무 많아서 줄여서 130문제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커리가 끝납니다. 확실히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된 커리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 때에는 뭐 탑 이런 거 성격 나오죠. 여기 보면은 탑 이런 데가 다 산에 있는데 배경 아무것도 없죠. 보면은 요 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상, 그 다음에 디자인 영역에서 뭐 주전자 또는 의자 또는 포스터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나오거든요. 요거 다 자료 이렇게 보면은 의자, 그 다음에 도자기도 토기도기 석기자기 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제시가 됩니다. 다 제공되는 자료예요. 그리고 수업 자료 이렇게 칼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때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7, 8월 나가고, 9, 10월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일 기본적으로 실전 모의평가 두 회분 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5대 영역 특강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 130문제 마중물 문제까지 풀어주면서 단 2주 내에서 8일 동안,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이틀만 직강으로 나오고 나머지 요 6일 분량은 인강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계속 그 해에 찍어갖고 제공을 해주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2주 안에 매일 나오다시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때는 인강 제공해주고 집에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위상미술의 합격 플랜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비생의 시기별 공부는 교대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1, 2기 때는
일반 이론, 심화 이론 수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련 자료라든가 그 미술사 책 위주로만 보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시험을 볼 당해년도에 강의를 듣겠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맞아요. 모호하게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자료를, 미술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읽어놓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으면 그렇죠. 학부 뭐 1학년, 2학년 이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교대원은 2년 반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1, 2기 때는 모호하게 그렇게 그 관련 필독서나 잡고 있지 말고 일반 이론, 심화 이론을 수강하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체계가 잡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위상미술을 기준으로 해서 초수 합격률이 초수 17.6%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재수 합격률이 40%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초수이지만 재수생만큼 미리서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해 놓으면 초수이면서도 재수생만큼의 합격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미리서 하는 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필독서 좀 보면서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중심으로 읽어두고 한국사 능력시험 안 땄으면 따두고 실기가 부족하면 실기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요. 미리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대원 3, 4기 시험 응시하는 다음 연도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를 믿지 말고 요때 올해 내가 시험 볼 사람처럼 열심히 해두는 게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했죠. 재수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그런 상황처럼 미리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역시 실기 부족하거나 한국사 능력시험 따놓지 않았으면 요 시기에 반드시 따두는 것이 좋다. 교대원 4기에서 5기 이제 시험 봐야 되는 당해 연도입니다. 이전에 수강했던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기본이론 들었는데 올해 또 들어 듣지 말아야지 이제 그리고 심화 이론부터 들어야지 이런 거 말고 연간 패키지 수강해서 제대로 하세요. 공부는 쌓이는 것입니다.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 알아버리면 뭐하러 사람들이 삼수, 사수, 오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서나 심화서, 회도, 백지 쓰기도 해보시고 1차에 총력하여서 부족한 영역은 수시 보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했는데 학부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합격하고 그래서 요즘 만을 안 쓰는데 19세인데 기본 이론을 신청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좋은 것은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3학년 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2학년 하반기부터 해서 기본 이론 정도 들어보면서 시작해서 나는 꼭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3학년 초부터는 일반 이론, 심화 이론 정도는 반드시 좀 들어두시고 문제풀이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관련 책 좀 보면서 이렇게 이론의 체계를 좀 쌓아주시고 4학년 때는 연간 패키지를 들어서 공부를 하시되 역시 학부 4학년일 경우에는 할 게 좀 많단 말이에요. 폭탄이 2개 있잖아요. 상반기 때는 뭐 있어요? 교생 실습한다고 흐지부지해지고 하반기 때는 졸전한다고 또 흐지부지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려워요. 아무리 위상이 이렇게 뭐 적중을 많이 해주고 집중 케어를 해주고 그래서 17.6%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와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독하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돼요. 그래서 17.6%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합격을 하려면 독하게 좀 미리서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부를 하려면 장전 선생님께서 뒤에 이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겠지만 연간 합격 플랜 짜기 상담을 하거나 실기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은 요 카톡
APASS 카톡으로 들어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위상 전화입니다. 그리고 위상미술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상미술은 다음 계정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상미술은 카페를 쓰지 않고 위상이 만든 아트패스라고 하는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미술 임용과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이 아트패스에 기출문제부터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패스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 실기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때는 실기 파일 이런 거 보내서 뭐 질문하거나 할 때는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뒤에다가 골뱅이하고 네이버.com 하면은 위상 개인 메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APASS 골뱅이 네이버.com 해서 메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 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에 대해서 그 질문지가 좀 있는데 그것 중에서 몇 가지 것 답변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개정하고 2022 개정 중 교육과정은 뭘로 봐야 하나? 이게 교책이란 말이에요. 15에서 22로. 그러면 어떠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되는 책에도 둘 다 들어있게 됩니다. 1년 커리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위상미술이론 교재, 이전 교재와 내용적의 차이점이 질문은 많던데 이게 3년 만에 지금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2021년에 개정이 되고 2023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2024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과정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내용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근거를 두고 전면 개정 정도급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판, 내용, 그 다음에 순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책으로는 수업을 들을 수는 없다. 다만 수업을 기다리는 12월 달에 이전 책이 있으면 그것으로 공부를 해 놓아도 된다. 이론 자체가 뭐 크게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술사가 느닷없이 뭐 한국 미술사인데 중국 미술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들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용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2025 학년도 대비 2024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험이 출제되게 될지 흐름을 안내해 달라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 우리 수강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다회 보면서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팁만 더 해준다면 중요한 팁인데 이번에 보게 될 시험은 이론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시험은 응용형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이고 생뚱맞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어떠냐? 굉장히 평이하고 거의 그 싱크로율이 80, 9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적중들이 쭉 다수가 있었고 이랬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론형들이에요. 응용형은 그걸 가지고 꼬아가지고 비틀어 놓으면 적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5, 60%의 싱크로율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새로 시험 볼 해에서는 이론형이다. 그래서 막 지엽적으로 어디 구석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는 폭망하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라라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되어서 3명이 팀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영역 아까 얘기했습니다. 새로 투입된 부 선생님은 미술 감상 영역, 그러니까 미술사 전공이고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국회화사, 그다음에 중국미술사 등을 포함한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까지를 강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수생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은 작년에 어떤 공부를 했던 리셋 1월부터 기본 이론에 충실해서 쭉 N수생 패키지로 가세요. 내가 작년에 일반 이론도 들었고 심화 이론도 들었고 그렇으니까 내가 1, 2월, 3, 4월은 도서관 다니면서 아니면 독서실 다니면서 내가 혼자 공부하고 5월 달부터 강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40%의 합격률은 완전한 1, 2월부터 또다시 1, 2월부터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이론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론을 붙들지 않으면 문제풀이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운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시중에는 없더라고요. 예, 위상미술에서 출판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대신 아트패스 기출문제 자료실에 가보면 1990년대 문제까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상미술에서는 이를테면은 심화이론에서 그리고 7, 8월 영역별 기출문제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객관식까지 다 풀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정 교재는 언제쯤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전면 개정에 준하는 그러한 개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지는 않고 개강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 물어보셨는데 서브노트는 안 만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합격이 멀어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트패스 합격수기 코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엄청난 첨부 파일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사진들 툭툭툭 올라와 있죠. 장수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그렇게 잘 만드니까 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세요. 뭔가 자료를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료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자료로만 있으니까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요거 보고 공부해야지 라는데 시험 보러 갈 때가 돼버려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합격수기를 보더라도 초수 것이 유의미하지 재수, 삼수, 사수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초수는 정말로 시키는 것,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정해서 그것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수 합격수기 보면은 서브노트 만들었다는 거 있던가요? 없어. 만들 시간도 없어. 그들은 미쳐 있어야 돼요. 공부에만.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걔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했기 때문에 초수에 합격하는 거예요. 서브노트는 그러니까 단권화하고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고 뭐 그러는데 별도의 어떤 자료집을 만든다, 별도의 어떤 틀을 갖추어서 만든다. 제발 합격하고 싶으면 그거 말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또 만들고 있어. 어떤 강사는 서브노트 만들기 반을 운영하기도 하대. 자, 교재만 봐도 합격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위상미술 교재 좋으니까. 그러나 위상미술 수강생이 가장 많고 그 가장 많은 위상미술 수강생들이 위상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 듣는 사람하고 수업 안 듣고 교재로만 공부하는 사람하고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학 선생님별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말합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건 개별적으로 뭐 하면 되는데 이 뭐 그렇잖아요. 다 이것도 뭐 이 자기 어떤 그런 건데 그렇게 막 오픈해 버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자, A 교육학 강사가 있습니다. B 교육학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 교육학 강사를
선택하든 비교육학 강사를 선택하든 어쨌든 교육학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사 선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A, B 선택과 상관없이 100% 노력을 할 것을 전제해서 따지고 보면 A 강사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서 결과가 13점이 나옵니다. B 강사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데 18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상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이 들어왔어요. 교육학은 어느 거 들으십니까? 이거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요. 요 선생님 걸로 들으십시오. 요렇게는 얘기해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내 수강생 합격시켜야 되니까. 이러한 강사들의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전공 미술의 능력의 차이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학 다 팀으로 안 하고 혼자 강의를 하시지만 그러한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나는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그분한테는 참 미안하죠. 그렇지만 내 수강생 합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많은 수험생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겁나 많아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여러분 42, 43 그냥 흘러가는 나이예요. 별 차이 없어요. 42살, 43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24, 25, 26, 27, 28, 29은 뭐 이렇게 하면 뭐 팸이 또 어쩌서 공격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나날들이에요. 최고의 나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날들을 수험생으로서 흘려보내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나날 굵고 짧게 독하게 공부해서 멋진 삶을 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게 옳은 방법인지 옳지 않는 방법인지 판단이 안 서면 장지연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세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짚어서 잘 알려줍니다. 소름 돋을 만큼 정말로 제대로 코칭을 잘 해줘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코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짝 이렇게 틀어졌던 것도 얼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살짝 틀어진 거 그대로 나누면 이렇게 가버려요. 합격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디테일 영역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디자인 영역에서 이제 뭐 가끔 문항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사진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진기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던데 그 어떤 특정 영역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80점 만점에 80점을 다 맞아야 합격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영역이 방대 막 영화 이런 데서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럼 영화까지 넓혀서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요만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만큼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학자들끼리 비교라든가 뭐 시대별 비교 등등 이러한 것들은요 암기가 아니라 흐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충분하게 해줍니다. 서양대술사 같은 경우도 위상이 진행했을 때 3일 분량으로서 서양대술사를 전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경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것을 수업하면서 A와 B, B와 C, D와 E에 대한 비교를 늘 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다 짚어드립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베이스가 아주 얕은 상태에 이런 경우 1월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샘팩 신청해서 들으시되 중간중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해서 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초수라면 현 강의 좋을까 온라인 강의가 좋을까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상미술의 경우는 현 강의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위상미술만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3분의 1 법칙이라고 했죠. 어떤 강사도 혼자 가르치면 상중하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영역을 상을 가르칠 때는 자기가 잘 알고 잘 풀어서 설명해서 가르치니까 여기에서는 질문이 별로 안 나와요.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강사도 제대로 못해서 못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그걸 듣는 수강생은 더 답답하겠죠. 스팀이 빡빡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질문이 많이 와? 여기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직강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하고 싶어서 강사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강사는 질문을 받아줘, 못 받아줘, 못 받아주지. 왜? 자기도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더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강사가 자기 실력이 부족함을 어찌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빛 한번 퍽 쏘면은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애 하나를 타겟팅 삼아서 엄청나게 혼내죠. 그런 정신머리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네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면 다 인터넷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결국 합격할 수 없다 하면 팍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애들이 그렇구나.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애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지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죠. 야,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찾아보고 스스로가 하는 거야. 다 있는데 뭘 그런 것까지 나 오늘 엄청나게 수업하고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정 모르겠으면 찾아봐도 없으면 내 카페 어딘지 알잖아. 거기에 게시판에 올려라고 해요. 그렇게 빠져나가. 그리고 수강생들은 거기다가 질문해 놓으면 막 자기 모르는 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답해주면 끝. 이런단 말이죠. 근데 위상미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없다 그랬잖아요. 다 상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백문백답이 되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상미술은 수업은 4시 반 왔다 갔다 해서 끝나는데 심지어는 9시까지 질의응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 정도에 끝나면은 이제 스터디 자기들끼리 막 여기 모여서 하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안 하거나 이러면은 요 앞에 이렇게 몰려와서 질문해요. 그럼 옆에 질문한 거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들어 내가. 그리고 내 거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하고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 공부하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두 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10개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답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강 나와서 바로바로 그날 모르는 것들 다 질문하고 다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다 해서 안 하고 가버려서 그렇지. 욕심 있는 애들은 직강이 그런 그리고 절대 시간을 놓칠 수도 없고 졸릴 수도 없어요. 집중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다만 편도 기준으로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이면 가능하고요. 그 이상 막 어디 김천 구미에서 올라오고 어디 울산에서 올라오고 너무 안 돼. 너무 멀어. 시간 잘 활용해야 되니까. 정 안 되겠으면 식강이 좋겠다 싶으면은 나 노량진에 호랑이 잡으러 갈랍니다. 그러려면 호랑이 굴에 파야 되니까 노량진에 고시원 또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여기 많으니까 얻어 주십시오. 나 거기서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통학을 하면서 너무 편도 기준으로서 1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힘들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통신도 느리고 뭐 중간에 끊기고 뭐 버퍼링도 좀 나오고 뭐 화질도 안 좋고 뭐 그다음에 또 그렇게 강의를 쭉 들어서 익숙한 세대도 아니고 이랬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기록을 보면은 40% 정도가 완강을 못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든지 인터넷 강의로서 수업을 들었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고 화질도 엄청 좋아졌고 영상도 안 끊기고 좋아서 지금은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직강을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인강은 300, 그래서 3대 1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4대 1에서 5대 1까지로 인강이 폭발적으로 더 많아져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러한 것들의 영향도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강이 조금은 더 유리하나 직강을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인강으로도 얼마든지 합격은 가능하다. 그리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아트패스 또는 샘플러스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그런 식으로 쭉 하는데 막 겁나 많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구성은 원하면 직강 기준으로 다 짜드립니다. 1년 만에 초수 합격이 가능할까요? 네, 17.6% 나온다라고 했고 합격합니다. 유상팀만의 장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기준으로 할 때 학원 강의를 통해 가능한 점수대는 얼마 정도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학원 강의를 통해 가능한 점수대는요, 최고점 수도권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지역의 수석이 위상미술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합격해서 갑니다. 만점짜리는 없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뭐 이렇게 면대면을 할 만한 기회가 많지를 않아서 요 근자의 어떤 3, 4년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전 것으로 본다면은 서울 76점이 있기도 했어요. 그 76점이 교육학 9.7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 점수대로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교육학 9.7이었으면 교육학 때문에 떨어져 볼 뻔했는데 전공 점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교육학 9.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케이스도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강생 교재 재구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전면 개편과 다름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직강을 나가면 스터디 짜줍니다. 스터디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료도 많고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고요. 장의존적인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스터디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스터디 잘못 만났다가 스터디 팀 때문에 합격에 근처에도 못 가고 떨어져 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과 병행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경쟁자들이 있는데 나는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운을 가지고 운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부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재현 교수하고 그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다음 타임에 얘기가 있을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수강생에 한해서 언제가 있냐 그러면 재수생들은 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수 같은 경우는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뭐 하루 얼만큼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눈 뜨고 사는 그 시간이 미술 임용 공부이기를 바랍니다. DNA 자체가 그냥 미술 임용이기를 바랍니다.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미술 임용만 생각하고 미술 임용 공부만 하는 나날들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요거에만 미쳐 지내십시오. 그래서 불광불급입니다. 공부에 미치면 합격에 미친다, 합격에 다다른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거에 미쳐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아니라 미쳐서 열심히 하면 그 원한 바를 이루게 된다라는 뜻이 불광불급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시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은 오늘 마시고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마시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작은 욕망과의 타협인 거예요. 작은 욕망과의 타협. 그러니까 내가 오늘 1시간만 좀 일찍 자고 싶어. 그래 오늘만 자자. 내일 또 갔더니 뭐 친구가 정말 월급 탔다고 저녁에 맥주 한잔 소맥하자. 그래 오늘만 우리 좋은 친구이고 보고 싶은 친구니까 또 오늘만 소맥 먹고 또 언제는 또 어쩌고. 그렇게 하나씩 작은 욕망과 적당히 타협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욕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내년에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잘못되면 내년에는 수험생으로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하게 공부하시고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세 사람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강좌, 이렇게 적중을 많이 할 수 있는, 드러내놓고 출처를 다 바뀔 수 있는 이러한 강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9대 1밖에 안 되는 이 시험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누군가가 그럽디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지금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즉 교사로 살고 싶으면, 미술교사가 되고 싶으면 지금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을 고단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선글라스 써서 조금 당황했죠.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1월 달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벗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하고 하는 거는 유상쌤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수업 때만 많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하고 하는 거는 딱 공부 방법만,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면은 우리가 쉽게 빨리 합격할 수가 있고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리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 방법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 4월 달에 또 바뀌고 5, 6월 달에 또 바뀌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제가 짜드리는 시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3번 정도가 복습이 되게끔 짜여진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잊어먹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단기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장기로 가잖아요. 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적을 높게 올리려면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욕심을 버릴 거는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꼭 말을 안 듣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상담으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첫 번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지금은 이제 성적에 따라서 갈 거예요. 성적 나오는 거 봐서. 그거는 나중이고요.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배를 타고 갈 것인지 비행기로 갈 건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끔 내 성적을 올리면 돼요. 내가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을 선정할 때 실기하고도 관련 지으세요. 자기가 잘하는 실기하고 맞는 지역. 이렇게 해서 선정하시면 되고, 공부는 주간으로 잡고 일간으로 잡고 한 달로 잡고요. 월간으로 연간으로.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짜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타이트하게 짜잖아요. 그럼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아버렸는데 내일 이거 해야지. 근데 이게 이틀 3일 이렇게 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돼서 스스로를 너무 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부는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장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되는 것 같은데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은 3개월쯤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이때 본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이게 드러나요. 공부가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게 나오는데 내가 분명히 공부했는데 한 3개월쯤 됐더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본인이 중간에 내가 알려준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바꾸거나 그걸 안 하거나 이런 스타일로 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론이 제일 중요한데 모두 다 초소 합격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2년 안에 합격하는 분이 있고 3년 안에 합격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2년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2년 합격하는 것보다 초소 합격하는 걸 제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 이론을 좀 더 한 선생님과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가 예를 들어서 해요. 2022년도에 지금 이 연도로 해볼까요? 2023년하고 선생님들은 2024년부터 듣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8월부터 해서 12월에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이렇게 듣는 사람, 저는 1월부터 이렇게 듣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텀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자, 근데 이때는 그냥 듣는 거예요. 막 필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론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요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치는 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 저는 먼저 절대 안 시켜요. 이해가 되면은 암기는 자동으로 50%가 돼요. 그런데 이해 못하고 막 무조건 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서 단어를 잘못 읽거나 문장을 못 읽거나 거기에 협소하게 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놓은 사람들이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이렇게 커리를 따라오면은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수에도 서울 합격하고 이렇게 지방도 합격하고 다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매년 알려줘요. 근데 선생님들이 올해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학교로 왔잖아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들었다. 그럼 나는 이거 안 들었는데 나는 어쩌지? 나는 올해 초수 힘드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을 7, 8월쯤에 다시 한번 성적이 멈춰요. 7, 8월쯤에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40, 한 2점에서 5점에서 멈춰 있어요. 이걸 이론을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도 똑같고 그 상태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장수로 가거든요. 이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렇게 해서 가면은
1년에 바로 합격을 해요. 자, 그리고 2년에 이렇게 합격한 선생님들은 1년 커리를 이렇게 그냥 따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는 능력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뭐 숙고적 유형과 창의적 유형이 있는데 숙고적 유형을 더 선호해요. 변덕스러운 사람보다. 똑똑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보다 조금 안 똑똑하고 IQ 100으로 평범하게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임용은 더 빨리 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공부할 때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든 내가 능력이 뛰어나든 내가 평균치든 다 이 기간 안에 합격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열심히 했을 때 1년을 열심히 따라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몇 점으로 떨어지냐? 한 2, 3점이라든지 요 정도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론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서울 합격했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충북을 봤었는데, 충북 볼 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너 기본 이론 한 번 더 들어라. 10월 달에 그랬어요. 그러면 너 올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스터디도 해야 되고 지금 마음도 급한데 이론을 언제 들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렇게 그대로 가면 너 내년에 다시 공부하게 되는데 성적은 몇 점 정도 나올 거다. 시험장에 가서 한 43점 정도 나올 거고, 너 이거 이론 들었을 때 내년 4월쯤에 성적이 한 60점 나올 거다. 20점 정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역량이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 나올 거다. 그래도 너 이론 안 들을래? 내가 그랬더니 저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진짜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딱 충북 봤을 때 43점 이렇게 나왔어요. 떨어지자마자 바로 강의 1월 듣기 시작하고 4월에 딱 모의고사 봤는데 63점 나왔어요. 자, 20점이 이렇게 뛰었죠.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 성적이 10점, 15점, 20점씩 뛰어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을 때, 그래서 요 이론을 해주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안 듣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2년에 이렇게 많이 걸려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3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공부 과정을 이따가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그 공부 과정에서 책 한 장을 넘기는데 나는 다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거 하나도 놓치기 싫어. 내가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다 볼 거야. 나는 빨리 합격해야 돼. 오히려 더 늦어져요. 그래서 책 한 장 보기는 거에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사람은 일회독 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다른 사람은 3개월 동안에 회독을 한 6번, 7번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자기 혼자 다 욕심껏 하다 보니까 이래요.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해봐요.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뒤에 이 1페이지 내용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어요.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머리는 백지장처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잊어먹으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이게 원래 뇌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붙잡아 두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장이 너무 늦게 가서 회독이 안 되는 사람,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 제가 시간 계획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학하고 전공이 있는데, 자, 이것을 반반 하는 사람들은 교육학이 18점, 19점, 20점까지도 나와요. 자, 근데 전공은 40점에서 멈춰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점이 더 많으니까 전공에다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시간 계획을 어떻게 짜냐? 오전에는 교육학, 오후에는 전공.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짜주는 것을 선생님들이 그냥 짜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해서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것들을 쪼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쪼개서. 그래서 쪼개서 한다라는 거는 이따가 시간 계획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수생으로 가는 선생님들의 특성들이 올해 시험 나온 것 중에서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공이 80점이다. 그러면은 60점 맞으면 고득점이에요. 수석 합격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20점은 어때요? 못 맞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맞는 문제 자기는 맞았으면 합격했을 거라는 생각에 그 못 맞는 문제만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기본 다 놓치고. 그래서 구석지 문제. 요 문제 찾느니라 기본을 놓치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장수로 가고 공부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좀 주의해서 봐주면은 내가 초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간 계획이 중요하겠죠. 시간은 어떻게 짜느냐? 일반적으로 일간, 주간은 제가 기본적으로 짜드려요. 자, 근데 그것을 꼭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일은 바꿔도 돼요. 선생님들이. 대신 쪼개지는 마세요. 제가 쪼개게 하지 말라 했죠. 쪼개는 순간 공부가 어떻게 돼요? 다 분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맥락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문장도 잘 못 읽고 이렇게 기억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번 봐줄게요. 올,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교육학이 오전이면 교육학이 끝나요. 기본으로 처음 교육학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 전공 속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론은 배우면 돼요. 자, 배우고 나서 이때는 그냥 복습하시면 돼요. 끝나고 나면 복습은 최소 1시간 정도 하시는데 교육학도 똑같아요. 교육학 선생님들이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해요. 강의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것을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준으로 해서는 상수준인데 이건 난이도 수준이 아니에요. 중요도 수준이에요. 중요도. 일반적으로 난이도의 상수준은 구석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출제가 잘 돼요. 기출 잘 주되는 거, 빈도수가 높아요.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만 1시간 동안 복습하는 거야. 다른 건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져요. 뇌 상태가 요만큼한 뇌에 이론을 요만큼 집어넣으려고 하면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억지로 애워서 집어넣다가 나중에 문제를 오류를 계속 발생하고 한 번 잘못 들어가는 거는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장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수준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꼭 그날 복습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그래서 이거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복습하고 집에 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꼭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걸 권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공은 이틀 하는 날이 있고 하루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교육론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교육론이 이틀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복습은 똑같아요. 여기도 복습은 1시간씩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럼 일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날은 개인 시간 가지세요. 지금부터 막 자기를 스파르타처럼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나중에 7, 8월에 헉헉 하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돼서 못 가요. 장기전으로 갈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뛰다가 점점점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에 팍 달려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때 공부 습관이 제대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예배 드려도 돼요. 가서. 나는 지금까지 잠을 좋아하는데 못 잤다. 그럼 나 잠자도 돼요. 친구 만나고 싶다. 그럼 친구 만나도 돼요. 노세요. 노는 거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1월, 2월 때는 제가 이렇게 노라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이 시간도 쪼개서 절반은 마지막까지 쉬지만 절반은 공부하게끔 해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혼자서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진행하는 거는 상권이잖아요. 자, 상권 교육론 교육과정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감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거예요. 표현도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상 부분 학원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혼자씩 복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감상에서도 감상 2로는 보는 게 아니에요. 동양미술사 요런 거라든지 이게 1주차에 동양미술사를 봤다. 자, 그러면 2주차에는 한국미술사 3주차에는 뭐예요? 서양미술사 요렇게 보세요. 감상 비평은 또 혼자 하는 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잔해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서 복습하는 거고요. 목요일 날은 자, 오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시간씩 복습했잖아요. 이제는 2시간, 3시간씩 복습하시면 돼요. 오전 시간에. 그래서 오전 시간에 교육론 2를 복습하고요. 2를 이렇게 복습해서 오전 시간에는 전공을 복습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일주일이 가기 전에 다시 회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시켜주는데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상수준만 보는 거예요. 상수준.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서 그리고 여기는 교육학을 보시면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도 교육학은 3, 4월로 가면서 비중을 점점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대5로 같이 가다가 점점 교육학은 비중을 이렇게 줄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대5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6대4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교육학은.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모르는 단어, 처음 본 용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형광펜으로 체크하시고 포스트잇에다가 일단 써서 붙여놓으세요. 책에다가. 옆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이것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 모르는 단어들은 네이버 검색이 제일 좋아요. 단어 검색. 우리가 한글을 몰라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라 한자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알면 문장이 읽어져서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문장을 우리가 안다 생각하고 외웠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단어나 용어 등을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찾아요. 오늘 공부했던 거 다 찾아요. 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될 것들은 이렇게 조그만 단어장 같은 요만한 거에다가 써서 외우고 대신 정리를 할 때 용어 설명이 이렇게 길다. 그러면 한두 줄로 요약을 하세요. 개념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암기하면 다음번에 책들이 이렇게 술술술 익혀져요. 책이 읽어져야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시간 계획을 짜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거냐? 교육학을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하고 따라올 때는 그나마 따라올 것 같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 찔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교육학, 오후에 교육학 하면은 전공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했죠. 교육학은 20점까지도 나와요. 자, 근데 전공이 안 나와서 떨어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전공들이 어때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가 형체가 잘 안 보여요. 같이 수업을 했지만 그런데 이게 복습을 하다 보면 형체가 조금 알 것 같은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걸 또 복습을 하면 어때요? 단단해지면서 이제 형체가 정확하게 보여요. 이론이 정확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걸 형태로 제가 지금 표현한 건데 이걸 만약에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린이 미술 이렇게 해서 전공을 뭐 시간으로 해서 월요일은 이렇게 해서 어린이 미술, 여기에는 또 다른 거 표현 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 이렇게 해갖고 일주일 과정으로 이렇게 끝내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복습 안 하면 머릿속에 있는 90%가 사라져요. 바로 복습하면 30%는 잊어도 70%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복습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모레 하고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것들이 잊어먹고 잊어먹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시간 계획대로 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빨리 나타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뭘 공부했지? 머릿속에 아예 하나도 없어요. 2달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으로 왔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나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계속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때요? 다시 공부 시작해야 돼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쪼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좋아요. 이제 이게 제대로 해서 이론이 다 잡히잖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쪼개도 된다고 하는데 크게 쪼개요.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미술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고려 때까지 그 다음에 조선은 이렇게 더 심화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렇게만 따라오셔도 잘 따라온 거예요. 자,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어떤 거냐, 복습을 할 때요. 제가 난이도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난이도 하고요. 또 중요도 이렇게 했죠. 난이도에서 상, 중, 하가 있고요. 중요도에서 상, 중, 하가 있어요. 자, 난이도 상은 우리가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시험은 이게 많이 나오고 이건 조금 나와요. 문항수로 해서. 자, 그리고 중요도 우리가 상, 중 수준만 맞아도 합격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난이도 상 수준은 중요도에서는 하 수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은 우리가 7, 8월 달에 가면 이렇게 많이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봐주는 것들을 지금 1, 2월, 3, 4월 달에 제대로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지금 중요도에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우리가 일주일 과정 공부했으면 이때 1시간 동안 복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복습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처음 복습할 때는 상 수준, 그 다음에 상 수준에다가 이쪽에다 할게요. 그래도 혹시 안 나오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상 수준에서 복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 수준에서 또 한 번 복습을 해요.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상, 중을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상, 중, 하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빼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회독이 돌아갈 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한 번 빼도 상관은 없어요. 빼도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했다. 그럼 여기서는 2시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독이 비슷하게 가요. 처음에는 이게 요 속도였는데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는 들어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보니까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니까 집어 들어와지는 거야. 빈 공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책장이 빨리 넘어가서 이제 책이 자연스럽게 속도가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거꾸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나는 다 잘할 거야. 그래서 처음도 이거로, 두 번째도 이거로, 세 번째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책장에 안 넘어가서 3개월에 1회독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20회독 막 이렇게 해서 책의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다, 어떤 내용이 뭐가 있다 바로바로 끄집어내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지? 회독 인출이 잘 안 돼요.
시험장에서 우리는 문제를 빨리 보고 파악해서 인출해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론을 딱 보고 이해됐잖아요. 강의 설명 듣고 이해됐으면 바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교육과정은 2015하고 2022 개정이 둘 다 출제가 돼요. 선생님들은. 왜 그러냐면 2015가 적용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 2022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게 2025학년도잖아요.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하냐? 2022가 더 중요해요. 2022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2015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연습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정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2022 먼저 외우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다 초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맛보기 강의로 다양한 강사분들 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명쾌한 그런 설명과 판서 그리고 제작 과정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들과 또 팀티칭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